이번 영상에서는 영탄과 돈어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복습합니다. 반복. 반복은 뭘 반복해요? 동일 어구나 유사 어구를 반복하고, 열거는 뭘 열거해요? 동의 어구, 즉 동의 독립어나 동의 관형어를 열거한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한마디로 동위어구,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유사한 단어가 아니고 동위어구, 네, 다른 단어인데 그 위상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끼리,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뭐 또 절은 절끼리, 관형어절은 관형어절끼리, 네, 그렇게 하는 게 동위어구입니다. 그리고 반어와 역설의 차이. 반어는 뭐죠? 표현은 옳은 말인데, 표현은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는 것이고, 역설은 어떤 거예요? 표현에는 모순이 있는데 실제로는 표현은 좀 틀린 표현인데,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진실인 경우, 네, 그런 게 이제 역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인 것과 역설적인 것 구별해야겠죠. 반어에는 언어적 반어와 구조적 반어가 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언어적 반어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표현적 반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그럼 언어적 반어, 표현적 반어, 네, 같은 말인데요. 주로 좀 빈정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투를 하는 간단한 표현입니다. 아주 누가 뭘 못했는데 잘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참 더러운데 참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언어적 반어, 표현적 반어이고요. 구조적 반어는 상황적 반어입니다. 그러니까 글 전체 또는 말 전체에 걸쳐서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표면적 상황에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숨어 있는 경우, 그것을 구조적 반어, 상황적 반어. 소설로 치면은 운수 좋은 날 같은 게 좀 구조적 반어인 것 같아요. 상황적 반어. 그 운수 좋은 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되게 이렇게 손님이 많아가지고 리어커 군인가요? 남편이 운이 참 좋은데 집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적 반어, 상황적 반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모순어법은 모순되는 두 표현의 결합 형태, 두 표현이 결합 형태고, 역설은 모순어법을 활용하는 진술 형태다. 이게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또 지난 영상 들으셔야 되죠. 혹시 이해 안 되시고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영탄과 돈어법 합니다. 영탄과 돈어법의 차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탄에서 영은 물론 영어에서 exclamation이라고 해서 네, 탄식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봐요. 영탄은 을풀 영자입니다. 을풀 영자. 탄은 탄식할 탄자. 감탄이나 탄식을 쏟아내는 것을 영탄이라고 하는데요. 영탄법은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 목적을 잘 알아둬야겠죠. 영탄법을 왜 써요?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오 하는 등의 감탄사, 또 감탄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탄사, 감탄조사, 감탄형 어미 등을 활용하는 수사법이 영탄법입니다. 한마디로 감탄, 탄식 이런 말과 관계 있는 수사법이 영탄법인데, 감탄사는 오 이러는 거 있죠. 뭐 그러는 건데, 또 감탄조사는 비도 오네 뭐 이런다든가, 나 그려 이렇게 눈이 오는 그려 눈이 온다 그려 뭐 이런다든가, 눈이 오네 그려 뭐 그려나, 나 그려 이런 조사가 있어요. 나 그려, 그런 조사를 쓰는 것. 네. 그리고 또
감탄형 어미가 있어요. 감탄형 어미. 어미니까 주로 종결음인데요. 감탄형 종결음이가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주로 종결음이니까 어미니까 뭐 뒤에 붙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세요. 구나, 뭐뭐 하구나, 뭐뭐 하도다, 뭐뭐 하구려, 뭐뭐 하네, 뭐 하여라, 어라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이제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감탄형 종결음 어미니까 뭐 뒤에 붙어요? 어간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린다 할 때,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리까지가 어간이잖아요. 내리. 그러면 내리 도다. 내리는구나. 뭐 내리는 구려 이런다든가 이럴 때 내리도다. 내리네. 비가 내리네 이런다든가 또 이럴 때 어간 뒤에 붙습니다. 비가 내리구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리구려 내리도다 이렇게 근데 좀 잘 안 어울리죠. 네, 내리네 내려라 이렇게 감탄 어미는 어간 뒤에 붙는 거고, 다시 한번 할까요? 감탄사는 앞에 있는 거고, 감탄 조사는 뭐 있었어요? 감탄 조사 도, 나, 그려 이런 것들을 감탄 조사라고 하고, 또 이게 여기 나오죠. 밑에 감탄사는 오, 아 하는 게 감탄사고, 감탄 조사는 이렇게 도, 나, 그려 할 때 날씨도 좋다. 네, 참 날씨도 좋다. 근데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좋은데 뭐도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도는 여기서 그야말로 감탄의 의미로서만 씁니다. 날씨도 좋네. 네. 그 다음에 태풍이 옵니다. 그려 이렇게 쓰는 것. 그런데 이제 나는 보조사랑 너무 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뺐습니다. 자 봐요. 그리고 또 감탄형 어미가 있는데 구나 도다 그려 네 여기 적혀 있었네요. 그죠? 용어는 어간 뒤에 붙는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용어는 어간 뒤에 기쁘다 했는데 기쁘가 어간이죠. 그 다음에 구나 이렇게 기쁘도다 했는데 기쁘가 어간인데 도다 붙고 이렇게 비가 오는 구려 뭐 잘하네 니은 구려였네요. 구려는 니은 구려 온다에서 네 오다에서 는 구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미입니다. 이렇게 오에다 붙었으니까 잘하네 할 때 잘하가 어간이고 그죠? 여기 오가 어간이고 는 구려가 어미예요. 이렇게 잘하가 어간이고 내가 어미고 이랬습니다. 감탄형 어미를 쓰는 것. 네, 감탄사, 감탄조사, 감탄형 어미 이거 종결음이에요. 감탄형 어미 이렇게 쓰는 거를 영탄법이라 하고요. 네. 돈호법은 이 돈자를 한자를 알면 우리는 참 쉽죠. 영어로는 apostrophe라고 하는데 apostrophe 이걸 이제 돈호법이라고 우리 어떤 그 점이 있죠. 소유격 표시하는 것 같은 거 그것도 apostrophe라고 하죠. 네, 이 돈자 호자가 부를 호자잖아요. 이렇게 돈자가 원래 머리를 조아릴 돈자인데 네, 조아릴 돈자인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라는 부사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래서 갑자기 부르는 법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법. 네, 돈어법 이해되셨죠? 이 머리를 조아릴 돈자가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부르는 법. 네, 수사법 이거죠. 갑자기 부르는 수사법. 뭘 불러요? 이름을. 네. 시문의 중간에 갑작스레 이게 중요하죠. 갑작스레 불러요. 이렇게 갑작스레 사물 또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 정서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한마디로 감정을 자극하는 수사법이죠. 영탄법, 자, 돈어법도 영탄법의 일부 아주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좀 이제 돈어법도 영탄법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구별해서 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네.
작품 보겠습니다. 술독에 빠진 그리움 최승자. 무수한 꿈이 그녀를 짓밟았다. 독한 희망에 그녀는 썩어갔다. 그리고 오늘 밤 또다시 바람은 하늘 밖에서 그녀를 부르고 오오 벼락치는 그리움에 절망이 번개 광선처럼 그녀는 내 속에 침투한다. 그녀의 머리통 깨지고 꿈이 좌르르 쏟아진다. 내수와 함께 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Waiting for Godot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죠. 네. 거기는 자꾸 뭘 기다리는데 안 와요. 네. 이제 그 오지 않는 대상을 계속 기다리죠. 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래요. 늘 오지 않을 무엇을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이때 Waiting for Godot 할 때 그 고도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으로 조금 비틀어서 만든 단어고요. 네, 신은 기다려도 오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무조건 기다려. 어쨌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죠.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다리죠. 네. 기다리지 않으려고 해도 기다리게 되고, 또 그 기다리지 않으면은 또 사람이 글쎄요,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된다든가 뭐 그런 수가 있습니다. 또 희망이 그러합니다. 희망이 와버리면 네, 희망할 게 없게 되겠죠. 네, 희망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꿈이 그녀를 짓밟았다. 독한 희망에 그녀는 썩어갔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밤 또다시 바람은 하늘 밖에서 그녀를 부르고, 네. 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감탄사를 이용한 그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주로 다 해당되죠. 기쁨을 표현할 때도 쓰고, 놀라움을 표현할 때도 쓰고, 슬픔을 표현할 때도 쓰는, 아무튼 감정, 탄식의 의미로서 영탄법입니다. 그리움의 절망이 번개의 광선처럼 그녀의 내 속에 침투한다. 그녀의 머리통 깨지고 꿈이 자르르 쏟아진다. 뇌수와 함께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희망은 어느 정도 욕망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희망은 욕망을 닮아서 네, 너무 희망이 강하면 욕망이 돼요. 그래서 항상 희망은 현재가 희망입니다. 네, 현재가 희망이니까 스페인어로 carpe diem, 영어로 seize the day, 한국어로 네,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에 살으라는 거죠. 현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현재를 붙잡으라고 해요. 네, 좀 써드릴게요. carpe diem, 이게 이제 스페인어고요. 영어에서 seize the day라는 말이 있어요. seize the day. So Bellow라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해요. 네, 아주 코믹하고 재밌습니다. 이게. 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현재에 살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강현국. 그는 누구인가? 땅을 버리고 새를 택한 이 공업도시의 우체국 뒷마당에 닳아서 버린 자동차 바퀴에 저녁 노을에 그의 영혼을 문지르는 사람. 인명사전에도 없고 비망록에서도 지워진 감자꽃 빛깔의 쓸쓸한 프로필.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배운 것 중에 좀 몇 가지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동의어구에 의한 열거가 좀 보이죠. 이렇게 그죠? 어디에도 없고 그는 누구인가? 그죠? 우체국 마당 뒤에 부사 구조 이렇게
달아서 버린 자동차 바퀴 뒤에, 네, 이렇게. 예. 저 저녁 노을 뒤에 열거되고 있어요. 이렇게 열거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문지르는 사람. 인명사전에도 없고 비망록에서도 지워진, 이것도 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열거는 뭐를 열거해요? 동위어구라고 그랬어요. 동위어구.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할 때 니은 가죠. 누구이다 할 때 니은 가가 뭐뭐인가 할 때 원래는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그건 누구인가 하고 어쩌면 또 묻는 듯한, 즉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음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물음이죠. 뭐뭐인가 하고 물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식,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누구인가 탄식에 가깝겠네요. 그랬을 때는 이제 원래는 의문형 종결음인데 추측 뭐 이런 종결음인데 여기서는 탄식의 의미니까 감탄형 종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땅을 버리고 새를 택한 이 공업도시 우체국 뒷마당에 해놓고 또 여기 또 그는 누구인가 하고 또 나와요. 이렇게. 네, 이것도 얼마 전에 배웠죠. 이렇게. 네, 그는 누구인가 맨 첫 글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해요. 일단 동일 어구 반복이면은 확실하네요. 동일 어구 반복.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수미상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동일 어구 반복인데 어떻게 반복돼요? 동일 어구 반복 중에서도 맨 머리 숫자, 머리에서 한번 반복하고 꼬리에서 한번 반복한다 해서 수미 반복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여기 프로필하고 느낌표 있죠. 이거는 이제 감탄 부호를 써서 영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쉼표 역할도 중요하죠. 네, 이렇게 이제 쉼표도 쉬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어가는 거여서 어떤 뭐라 그럴까, 감탄사 남발하게 되면 뭐 감정이 격앙되게 되겠죠. 그런 격앙된 감정을 잠시, 네, 좀 잠시 쉬어가게 하는 것, 좀 조율한다고 할까요? 감정의 정도를 조율하는 거죠. 조정. 그러니까 감정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또 쉼표를 쓴다든가 행가리를 한다든가 해서, 네, 살짝 쉬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했어요? 감탄사, 그러니까 종결어미를 이용한, 네, 영탄법이 있고요. 또 넘어갑니다. 또 하나 봐요. 새와 머리카락, 강남주. 새는 바람을 타지만 바람 속에 살아가는 나는 시간을 타고 있구나. 강물과 질펀한 황혼과 일출처럼 이제 일몰이 시작된다. 돌아갈 시간이 되면 제 자리를 찾아 바람을 거스르기도 하는 새. 을숙도의 새를 보면서 나는 머리카락이나 흩날리고 싶다. 네, NG 조금 왠지 모르게, 그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죠. 새는 바람을 타지만, 네, 이게 조금 한 칸 내릴까요? 네. 새는 바람을 타지만 바람 속에 살아가는 나는. 네, 새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새는 바람을 타고 가요. 그런데 나는 바람에 휩쓸리고 살아가네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시간을 타고 가는구나. 그죠? 새는 바람을 타고 가는데 나는, 네, 시간을 타고 간대요. 네. 강물과 질펀한 항원과 일출처럼 이제
일몰이 시작된다. 일몰이 일출처럼 이제 일몰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해가 치는 것들이 시작돼요. 황혼이래요. 황혼, 질펀한 황혼. 네, 질펀하다는 게 뭐죠? 젖은 느낌도 있고 또는 넓은 느낌도 있죠. 네. 제자리를 찾아 바람을 거스르기도 하는 새. 새는 필요에 따라서 바람을 거스르기도 해요. 네, 우리는 그저 어떤 바람을 거스른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눕기도 바쁜데 엎드리기도 바쁜데 새는 가끔씩 바람을 거스르기도 한대요. 네, 그런 새래요. 을숙도의 새를 보면서 나는 머리카락이나 흩날리고 싶다. 예, 이렇게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죠. 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감탄이죠. 감탄형 종결음이니까 있구나, 있다에다가 있다의 어간에 네, 이렇게 있구나 하고 종결음이를 붙였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제 자리를 찾아 바람을 거스르기도 하는 자기 자리, 제 자리를 찾아 바람을 거스린대요. 네, 그죠? 네, 우리는 바람 따라 휩쓸려 가기도 바쁜데 새는 날개가 있으니 바람을 탈 수도 있고 바람을 거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나 흩날리고 싶대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도 네, 아까는 이제 쉼표를 찍어서 네, 좀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담담하지 않다라고 하죠. 네, 조금 네, 쉼표를 찍어서 살짝 그 감정을 조절하듯이 행가리를 해서 새 해놓고 이렇게 살짝 네, 하고 쉬었다가 행가리를 해버렸죠. 이렇게 하는 새 또 마침표까지 찍어놨어요. 네, 이제 이렇게 감정의 격해짐을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죠. 하고 이렇게. 네, 다시 한번요. 쉼표, 행가리 이런 것들은 네, 감정을 조절하기도 한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시를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겠죠. 네. 돈호법, 돈이 무슨 뜻이라고요? 갑자기라는 뜻이고, 호가 부르다라는 뜻이죠. 네, 어떤 것에 이름을 부르는 것, 영어로 apostrophe라고 하고요. 네, 시문의 중간에 갑작스레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넣어서 정서적 자극, 정서적 충격, 정서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라고 합니다. 네, 돈어법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오랑캐꽃 이 가림 언니야 저녁이면 짙게 부러진 개 되어 어기적거리는 사내를 본다. 저녁이면 기름 보자기 되어 굴러오는 아이를 본다. 또 저녁이면 절름발이 노새되어 덜컹거리는 달구지를 본다. 또 저녁이면 참담한 고기 몇 마리 매달고 헉헉 돌아오는 발동선을 본다. 살갗 터지고 얼굴 부서져 쿨러기는 헛김만 목소리라고 외쳐대는 막국수 시간. 시린 손에 손을 포개는 모닥불 식구들의 둘레. 복수로 살아있는 그림자의 움직임을 본다. 언니야. 아이고, 이게 언니야가 잘못 썼네요. 언니야.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언니야 하고 이렇게 뭘 딱 오죠. 이렇게. 언니야 하고. 네. 맨 앞에서 이렇게 언니야 하고 부르고 또
여기서도 또 언니야 하고 반복되는 금방 했던 거 뭐예요? 네? 이렇게 숨이 맨 처음에 한번 반복하고 네, 이렇게 끝에서도 반복하는 거. 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 숫자 또 꼬리 밑자 해서 이렇게 숨이 반복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걸 불러요. 이렇게 갑자기 언니야 하고 이렇게 탁 부르잖아요. 이렇게 탁 불러요. 이렇게 부르면은 부르는 경우를 갑자기 불러서 뭐예요? 주의를 환기한다라고 할까요? 뭔가 이름을 탁 불러서 네,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자극. 네, 딱 충격을 줘서 자극해요. 네, 어떻게요?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개는 이게 집게가 부러진 개 되어 어기적거리는 사내를 본다. 정말 표현 참 멋지죠, 이렇게. 네? 저녁이면 이게 산문시를 쓰는 이유가 뭐죠? 산문시. 주로 산문시는 뭔가 좀 서사가 있죠. 대체로 어떤 내용이 더 우선시되는 시일 때 시로 쓰긴 써야 되는데 내용 위주로 어떤 내용이 더 중심이 되는 시를 쓸 때는 이 산문시를 많이 씁니다. 아무 때나 막 산문시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부르는 거, 이렇게 불러서 쓰는 것을 토너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부를 때는 분명히 어떤 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탄식의 소리이긴 한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끝에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끝에서 부를 때는, 이 경우는 이제 이게 감탄의 의미라기보다는, 네, 이게 조금, 아니, 이게 토너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해 버렸네요. 처음에 이렇게 부를 때는, 토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맨 끝에다 이렇게 쓸 때는 좀 영탄법적인 의미가 좀 강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탄식하는 거니까 영탄법적 의미가 좀 강해집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네, 오랑캐꽃이 뭐죠? 오랑캐꽃. 제비꽃이죠. 제비꽃을 지금 옛날에는 오랑캐꽃이라고 그랬어요. 제비꽃 많이 잘 아시죠? 그리고 이게 좀, 이게 한글 맞춤법 좀 볼게요. 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되다. 이렇게 영혼으로서 쓰이기도 하는데, 되다가 보조 영혼으로 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가 이렇게 붙을 때 있죠. 보자기 되다, 노새 되다, 이럴 때는 명사 뒤에 이렇게 오면, 구체 명사 뒤에 오면은, 그죠? 어떤 사물의 이름이 오면,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는데,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추상명사 뒤에 되다가 오죠. 뭐 없을까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나네, 생각이. 추상명사, 되다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안 나네요. 뭐, 추상명사 하나 넣어봐요, 이렇게. 화되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노골화되다, 이럴 때는 되다가 붙였어야 돼요. 이렇게 노골화가 명사니까, 추상명사니까, 붙여 쓰고요, 이렇게. 되다가 그 많은 되다의 추상명사 뒤에 되다가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노골화되다, 이렇게 구체화되다, 그죠? 이런 말 뒤에서는 되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 뒤에서는 띄어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랑캐꽃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비꽃은 대부분 그 길가에서, 그죠? 길가에서 아무 데서나, 이게는 제목이 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길가에서 아무 데서나 피어가지고 질기게 살아가죠.
길가에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즐기게 잘 살아가는 제비꽃인데 또 그 길가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에서 피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지켜보는, 네, 사람 가까이서 사람의 사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랑캐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제목 딱 어울리게 짓는 거,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산의 언덕에 신동엽.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으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눈길 비어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어있거든 인정 담을지네. 네, 그리운 산의 언덕에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부터가 항상 중요합니다. 제목을 봐야 돼요.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 지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이거하고 볼래요? 눈길 비어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어있거든 인정 담을지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담을지네 여기 지인데 진네라고 적어놨네요. 지네, 예, 담을지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행이나 하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렇게 그죠? 불렀으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딱 불렀는데 그래서 돈어법이라는 거 먼저 밝히고요. 근데 이거 좀 볼까요? 이 일행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행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행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 행으로, 예, 한 연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그 다른 말을 하듯이 부르고 있죠.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은 한 행이지만 이 위에 연과 아래 연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만약에 대나무라고 생각하면 위에 마디와 아래 마디를, 네, 부러지지 않게 매듭이 하나 딱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매듭, 네, 대나무 매듭. 위에 있는 마디와 아래에 있는 마디가, 네, 너무 달라서 하나로 단단하게 이어주는 그런 매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행이나 했는데 어떤 쓸쓸한 마음이다가 갑자기 행인을 부르고 있어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그림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 그냥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감정을 불러오는 거죠. 네, 자기 감정을 전혀 상관없는 시적 대상을 향해서, 네, 이 감정을 이입해서 감정을 조금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증내 마종키. 나는 내 모든 환자를 가장 깊이 안다. 병실의 어두운 고백을 듣고 그 마지막 열망과 죽음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죽음이 천천히 혹은 돌연히 찾아왔을 때 나는 육신을 산산이 나누어 병인을 보고 마침내 텅 빈
복강의 허탈한 공간 속에 내 오랜 침묵을 넣고 문을 닫는다. 사람이여, 그리웁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여, 망자의 사지에 힘주던 핏물로서 내 눈을 이제 기억할 수는 없다. 어느 날 우리의 복강에서도 이름 모를 산꽃이 피고 변형된 생애가 다시 푸릇푸릇 자라면 그때 현세의 찬란한 바람을 다스려 우리를 보리라. 산골짜기 시냇물 속에서 만나리라. 사람이여. 네, 여기 또 푸릇푸릇. 좀 틀린 게 많네요. 푸릇푸릇. 네. 이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일단 뭐 사람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죠.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여.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처음에 부를 때는 사람이여 하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도노법이 맞는데 여기도 여기 끝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여 하고 이렇게 이때 끝에 갔을 때는 대부분 부르는 게 아니죠. 끝내는데 왜 부르겠어요? 이때 부른다기보다는 탄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는 도노법이 맞는데 이런 것들은 탄식의 소리니까 영탄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네, 이렇게 사람 이어라고 이렇게 또 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네, 복강 뭐 의학 용어가 좀 막 쓰여 있어요. 이렇게 복강은 배 부위를 다 복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또 있나요? 복강이 있고 여기도 복강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증례라고 했잖아요. 여기 증례. 네, 뭔가, 어떤 사실에, 어떤 그 사례, 증거가 될 만한 사례를,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거가 될 만한 사례를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네, 그것을 증례라고 해요. 그 증례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있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탄법 활용 좀 볼게요. 아래 시에서 표현상의 문제점. 난지도에 가서 보면 아버지의 잘려나간 팔뚝이 쓰레기 위에서 평행선을 긋고 지나온 발자국마다 싹 터오는 슬픔이 있다. 그리고 깨어진 우유병, 먹다 버린 생선, 다 타버린 연탄의 얼굴이 낫달처럼 누워있다. 아버지의 구겨진 작업복이 펄럭이는 난지도는 해가 떠도 어둡다. 네, 얼핏 참 감동적인 시인 것 같죠. 네,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하고 있네요.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한 영탄법이죠. 감탄사를 사용한 영탄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난지도에 가서 보면 아버지의 잘려나간 팔뚝이 쓰레기 위에서 평행선을 긋고 따로 보면 이렇게 팔뚝이 쓰레기 위에서 평행선을 긋고 아주 구체적이고 멋진 표현인데 웬 아버지의 잘려나간 팔뚝이 쓰레기장에 있다. 너무 사실적이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너무 사실적이지 않고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억지, 즉 자기적 표현이다 라고 해요. 자기적 표현을 쓰면 뭐가 없어요? 실제성, 또 사실성, 그러니까 사실적이지가 못하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한 연만 보면은, 그죠? 발자국마다 싹 터오는 슬픔이 있다. 여기 제일 그나마 괜찮은 데가 여기죠. 이렇게 깨어진 우유병, 먹다 버린 생선, 다 타버린 연탄,
난지도에서 가장 사실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그 얼굴이 낫달처럼 누워있다. 아버지의 구겨진 작업복이 펄럭이는 난지도는 해가 떠도 어둡다. 네,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가 너무 심했어요. 이렇게 그죠? 갑자기 아버지의 잘려나간 팔뚝이 왜 거기 있겠어요? 그 다음 아래 시에서 자기적 표현이나 감상적 표현은 잘 알아서 이렇게 감상적 표현은 사실성 또는 실제성을 떨어뜨린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너무 자기적인 표현은 실제성을 떨어뜨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감상적 표현이라고 하죠. 슬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실제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아래 시에서 어느 시행이 왜 설득력을 떨어뜨리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시행이 설득력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시에서. 설득력 떨어뜨리는 요인이 뭔가? 편지. 젊고 젊은 친구여, 잠에서 깨어나라. 붉은 등도 꺼지고 노랑 등도 꺼지어 파란 등을 걸었다. 친구여. 뭘 부르네요, 이렇게. 친구여. 이제는 침묵 범람하는 신의 거리를 벗어나 우리 사람에게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젊고 젊은 친구여 하고 부르고 또 여기서도 부르죠. 둘 다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부르는 말 뒤에다 붙여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혹격조사. 네. 뭐 혹격조사 없어도 어차피 부르는 말이긴 한데, 네, 그래서 혹격조사에 의한 도노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문제, 설득력을 왜 떨어뜨리냐고 그랬죠. 이렇게 젊고 젊은 친구여, 잠에서 깨어나라. 그죠? 붉은 등도 꺼졌고, 위험도 지나갔고, 노란 등도 꺼졌대요. 그리고 파란 등, 파란 등 걸었다라고 합니다. 파란 등을 걸었다, 친구요. 네, 이제 좀 파란 등 걸렸으니까 뭐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는 침묵 범람하는 신의 거리를 벗어나 우리 사람에게로 가자. 이런 말을 써놓고는 갑자기 신의 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 구체적인 말을 쓰지 못한 결과죠. 한마디로 어떤 지각을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있는,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그 어떤 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공간이 신의 거리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 안 어울리는 표현이죠. 네, 너무 안 어울리.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비열한 거리 이렇게 쓴다든가 비겁의 거리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게 낫겠죠. 그러면 벗어나 우리 사람에게로 가자. 즉 우리에게 가자는 우리. 우리는 그죠? 거기 그죠. 나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힘을 내는 그 사람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에게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네, 침묵법남하는 신의 거리는 피상적 인식, 지각을 할 때 사실적으로 지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한 표현이 되어 설득력을 잃게 된다. 게다가 맥락에서 벗어난 듯한 표현은 시편 전체를 산만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풀스토리. 위대한 시민의 발자국에 바로 서보지도 못한 푹 퍼진 몸뚱어리로 지나가는 이름, 늙은 작부처럼 불러본다. 나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풀스토리래요, 풀스토리. 이렇게 되면,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아주 오해하기 좋죠. 이 스토리가 영어니까 풀도 영어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히 풀도 영어겠거니 생각하지만 이거 한국말 풀, 그레스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혼동을 일으킬 만한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위대한 시민의 발자국에 바로 서보지도 못한 푹 퍼진 몽둥이로 지나가는 일을 늙은 작부처럼 불러본다. 작부는 술 따르는 여자를 작부라고 합니다. 네. 이건 위대한 시민의 발자국에 바로 서보지도 못한 연결이 뭔가 불안하죠.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위대한 시민의 발자국에 바로 서보지도 못한 이런 것보다도 뭐 위대한 시민의 발자국에 발표 바로 서보지도 못한 이렇게 쓴다든가 좀 연결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자, 지나가는 몸뚱이로 그런 푹 퍼진 몸뚱이로 풀이 그렇다는 거죠. 네, 풀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일을 늙은 작부처럼 불러본다. 지나가는 일을 이게 너무 애매하죠. 이렇게 구체적인 구체명사를 넣으라는 거예요. 대명사 넣지 말고. 지나가는 이 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또 지나가는 나그네를 뭐 이런다든가 구체명사를 넣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늙은 작부처럼 불러본다. 나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나 좀 뽑아주세요 하는 것이 진짜 청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뭐뭐 해주세요 하는 것은 청유죠.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청유를 나타내는 명령. 그런 종결음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탄식하고 있어요. 제발 나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백처럼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명령형 종결음인데 뽑아주세요 하면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게 아니라 누가 좀 나 좀 뽑아주세요 하고 탄식하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탄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살아내기. 벽에 붙어있는 여배우는 어깨까지만 옷을 내린 채 스탑. 뭐 이게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 감탄부호로 영탄법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 네, 어떤 저 벽에 붙어있는 아무래도 여배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봅니다. 아래 시가 자기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는 자기적인 느낌 되게 자기적이다 이러면 억지 부리는 듯한 내용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 이 경우는 어떤 경우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죠? 어떤 이유일까요? 대부분 좀 사실적 지각을 못하고 기계적 지각을 하고 인식을 좀 깊이 있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피상적 인식을 해서 자기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시 유년의 강. 그 강 위로 피어오르는 산그늘에 가지런히 잠겨버린 종이 비행기, 밤새 울어대던 검양빛 물결. 끝끝내 잠재울 수 없어. 돈어법이죠. 네, 이게 형아 가위에 눌린 밤이 답답하다고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고 생목 확 타 번지는 터널 속에서 잠은 톱밥처럼 날리고 라고 했습니다. 네, 검양빛이 뭐죠? 검양빛. 여기서 이 검양빛이 뭘까요? 네, 검양빛은 아주 좀 검붉은 약간
검붉은 느낌이죠. 그 해가 거의 다 졌을 때 오는 그런 검붉은 느낌, 그 검양빛 물결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형아 하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렇게 이 아가 뭐죠? 아? 사람 부를 때 쓰는 말을 뭐라 그래요? 혹격조사라고 해요. 혹격조사. 네, 혹격조사에 의한 전어법이죠. 네. 그리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네, 좀 감정을 좀 세게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생목 확 타 번지는 터널 속에서, 그냥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하면 좀 네, 너무 강하게 말하면 감정이 너무 격앙돼서 뭐라 그럴까요? 그 담담함,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담담한 느낌, 좀 객관적인 느낌을 잃게 돼요. 네. 이렇게 감정을 확 끌어올리는 표현 들어가잖아요. 그냥 답답하다고 이러면 될 거를 답답해 미치겠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확 이런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시적 담담함, 객관적인 느낌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세게 말하잖아요. 너무 세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해요. 자, 볼까요? 장식적인 느낌이 드는 감정 표현은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 네. 이런 게 그렇다는 거죠. 그냥 답답하다고 하면 될 거를 답답해 미치겠다고 감정을 너무 세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식적 느낌, 안 써도 되는 말 썼잖아요. 그래서 감정적 표현은 자기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고, 감정의 강도를 높이는 표현은 감정을 너무 세게 표현하면 그 담담함을 잃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김태종, 김태석, 박정규, 김우섭, 이심표, 옥금이란, 홍은정이, 복경, 박님, 규박, 그리고 우리는 담쟁이처럼 기어오르며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다. 코스모스여, 겨울에도 피어라. 의식주가 어두운 사람은 먼저 깨어나 새벽별 따라 버려진 나의 폭력의 잠재의식을 집적대고, 탯줄 대신 배고플 때만 물던 간사함을 키우고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네, 코스모스여 하고 이렇게 혹격조사에 의한 ton어법이죠. 코스모스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있었나요? 네, 없죠. 뭐 특별한 표현은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씩 담쟁이처럼 기어오르며 우리는 담쟁이처럼 기어오르며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다. 이 부분 좀 뭘까요? 여기 이름을 잔뜩 써놨죠. 여기 이렇게 이름 잔뜩 써놓고, 이거는 뭐 부른다기보다는 그냥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쉼없이 그냥 단숨에 읽으라는 거예요. 누구 그리고는 우리는 담쟁이처럼, 여기 시 표현은 좀 이렇게 계산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싹 붙여서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담쟁이 덩굴이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담쟁이처럼 기어오르며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다. 이 표현이 참 깊이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담쟁이는, 그러니까 빨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왜 담쟁이 덩굴손이라는 게 있어요. 담쟁이는 덩굴손이 있어가지고, 또 흡판이라고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빨판, 이렇게 딱 벽을 딱 잡는 그런 손이죠. 담쟁이 손.
그에 있어서 계속 기어 올라가죠. 조금씩 그렇게 올라가는데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대요. 좀 모순이 일어나고 있죠. 모순이 올라가는데 왜 썩어요? 이렇게 그죠? 올라가면 더 빛나야지. 썩어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만약 이것이 어떤 부패한 사회를 의미한다든가 또 그렇다면 이것이 역설법이 되겠죠. 모순이 있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진실일 때 네,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코스모스여 겨울에도 피어나라. 의식주가 어두운 사람들은 먼저 깨어나 새벽별 따라 버려진 나는 폭력의 잠재의식을 집적되고 탯줄 대신 배고플 때만 물던 간사함을 키우고 라고 했는데 너무 여기 이 표현에 비하면 여기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관념화되어 있죠. 네, 좀 축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여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시 쓰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네, 시 이론입니다. 네, 시 이론을 하는 이유는 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두고 네, 공부할 때는 열심히 정확하게 열심히 네, 완벽을 기해서 하지만 시를 쓸 때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셔야 돼. 막 이런 거 생각하시고 쓰시지 말고 이런 어떤 시에 대한 이론은 무의식은 내공으로 쌓아두세요. 항상 공부할 때는 최대한 열심히 최대한 완벽하게 하되 시를 쓸 때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감정의 자발적인 흐름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즈워드의 시론 중에서 시란 감정의 자발적인 흐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